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지금 HCI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네이버 측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플렉서블한 반자동 개인 트래킹 경험을 위한 HCI 기술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고요. 학부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순수한 컴퓨팅 기술보다는 기술의 디자인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좀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연구 분야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오늘 다룰 셀프 트래킹, 퍼스널 인포메틱스란 어떤 분야인지 간단하게 다루고 제가 진행했던 두 개의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임어웨어라는 프로젝트는 그 컴퓨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사용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을 해서 생산성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그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그 사용자의 생산성에 더 효과가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고요. 또 옴니트랙이라는 프로젝트는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지표를 쭉 기록을 해서 삶의 질을 증진하는 툴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톡 자체가 테크톡이고 여기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톡이 아마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반 기술에 대해서 다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발표도 좀 기술의 디자인과 그 구현체를 이용한 연구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구현보다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기술을 통해 이해한 인간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톡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인 HCI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약자고요. 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인간과 기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를 하거나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휴먼과 컴퓨터라는 말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HCI 자체가 워낙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간 관련 학회에서 접한 그 연구자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셀 수 없이 되게 많고요. 휴먼과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하고 컴퓨터를 연구하는 학문 대부분이 사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HCI 내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셀프 트래킹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보면 이 셀프 트래킹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어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 건강, 활동 등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IT 프레스에서 나온 책에서는 셀프 트래킹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숙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트래킹은 아마 라이프 로깅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 자체를 주기적으로 정량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인데 이 셀프 트래킹은 라이프 로깅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셀프 트래킹의 핵심은 이런 트래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쌓여가면 결국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셀프 트래킹의 핵심입니다. 셀프 트래킹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셀프 트래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제 SLS 앱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뭐 애플워치나 핏빗 같은 스마트 밴드 통해서 걸음수 같은 운동량 기록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2017년 기준 모바일 앱 시장에 32만 5천 개의 헬스 앱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2015년에만 해도 미국 성인의 5분의 1 이상이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셀프 트래킹은 사실 굉장히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셀프 트래킹을 아주 열심히 수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것을 보시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다이어리 같은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13가지 덕목을 세워놓고 매일 밤 이제 자신이 지키지 못한 덕목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거의 평생 기록을 해왔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정신적인 수양과 성찰을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서 퀀티파이드 셀프라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컨퍼런스나 미덥 같은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미덥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 퀀티파이드 셀프 미덥이 주기적으로 되게 많은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트래킹을 했고 그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깨달았으며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썼고 시각화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이 셀프 트래킹은 의료 분야에서도 요즘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병원을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대면했을 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자의 평소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분야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수첩 같은 걸 나눠주고 일지를 써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뇌졸중 환자들에게 집에서 혈압 일지를 꾸준히 재서 써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면증 환자들은 이제 슬립 다이어리 같은 거 쓰거든요. 매일 잠자는 시간과 이제 커피나 샤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 같은 것들을 기록해가는 그런 일지 같은 것들을 쓰게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직접 기록을 해온 데이터들은 환자 스스로 생활 패턴 개선을 위해서도 쓰지만 동시에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셀프 트래킹 분야가 풀어야 하는 프로블럼들이 이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혹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산재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툴의 디자인 관점에서는 그 문제 행동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기록하도록 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수면 트래킹 같은 경우도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모두 수면 습관 개선에 있어도 각 앱마다 기록하는 지표도 다르고 기록을 하는 방식들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피드백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에 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아진 사용자의 데이터를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센싱 테크닉일 겁니다. 유비컴이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의 대표 학회에 가보시면 그 발표되는 논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센싱에 대한 논문일 정도로 인간에 대한 행동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정량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커프 같은 거를 착용해야만 잴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쉽게 그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도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딥러닝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다루어지기 시작한 문제인데요. 이 센싱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손으로 기록하던 예전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데이터를 방대하고 정확하게 모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만큼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의 잠재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삶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의미를 도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은 이 디자인 프로블럼입니다. 이후에 발표드릴 내용은 셀프 트래킹 툴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연구들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셀프 트래킹 툴의 디자인 어프로치 중 하나가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트래킹이라는 컨셉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저와 함께 연구하고 계신 미국의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개념이고요. 이 트래킹 툴들을 데이터의 기록 방식의 자동화 단계에 따라서 완전 수동 기록 방식부터 완전 자동 기록 방식까지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수동 방식에는 전통적으로 수첩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다이어리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완전 자동 방식은 요즘 많이 유명한 그런 우리가 직접 기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웨어러블 센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동으로 기록하는 값들과 자동으로 기록되는 값들을 조합하는 그런 반자동 트래킹의 여러 가지 툴들이 또 이 스펙트럼 상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기록 방식마다 그 장단점이 다릅니다. 이 수동 기록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져요. 스스로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되지만 기록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때 기록하는 걸 잊어버려서 나중에 기록하게 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동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보통 뭐 무드 감정이라든지 뭐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관적인 지표들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기록이 왜곡되면서 데이터의 정확도나 일관성들을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자동화된 기록 방식은 기록의 부담은 확실하게 적고요. 근데 현대에는 대체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를 착용해야만 진행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사용자 자신은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는 빈도가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는 이게 밴드를 차고서 데이터는 계속 쌓아두는데 정작 그 데이터를 소비를 하진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 트래킹의 목적과 대상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방식을 서로의 단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잘 밸런싱을 해서 툴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연구는 이 스펙트럼 상에서 완전 자동 기록 방식에 속하는 연구고요.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자신의 데이터로 이끌어줄 피드백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밴드의 경우 보통 요새는 액정 같은 데서 걸음수 같은 거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뭐 핏빗이나 이런 서비스 사용하시면 일주일마다 내 활동에 대한 레포트를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사용자에게 내가 셀프 트래킹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의 인사이트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드백들을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어웨어 프로젝트는 그 자동화된 생산성 트래킹의 시각화 피드백에다가 이제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을 해서 생산성 증진에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를 했던 연구고요. 2016년에 카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고 현재 카카오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있는 공동 연구자분들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들이 대부분 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막 하다 보면 쉽게 딴짓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통 딴짓에 자주 빠지게 하는 원흉들이 될 건데요. 만약에 이 중에 3개 이상을 본인이 자주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업무 습관을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 컴퓨터 사용 시간과 사용 행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맥 쓰시는 분들은 맥 앱스토어 같은 거 보시면 소프트웨어별로 사용 시간을 측정해서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이렇게 간단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유명한 앱들 중 하나가 레스큐 타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주로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으면 그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랑 그 접속하는 웹사이트의 시간들을 쭉 기록을 해줍니다. 시간들을 쭉 기록을 해주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데이터에 대한 생산성 시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레스큐 타임에서 제공하는 생산성 피드백이고요. 이날 사용자는 약 11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이제 시간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날 사용자의 생산성 점수는 52점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생산성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자체가 그 유용하다는 것이 학회에서 좀 여러 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온 노셀프라는 툴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사용 히스토리 자체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큐 타임을 이용한 사전 연구가 좀 몇 건이 있었는데요. 이 영국의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SNS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레스큐 타임 앱을 쓰도록 하고 그 스트레스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SNS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쓰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연구진이 후속 연구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전화로 리마인더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그 하루에 5초 미만으로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실험이 실패한 사례가 또 있어요. 저희는 이 두 번째 실험이 실패한 원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레스큐 타임의 생산성 피드백은 그 별도로 웹사이트를 접속해야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으로 생산성 데이터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타임어웨어라는 생산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일단 그 설득력 있는 정보의 전달법을 알아보기 위해 프레이밍 이펙트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눈에 항상 띄는 앰비언트 위젯을 이용해서 이런 디스인게이지먼트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 프레이밍 이펙트 굉장히 유명한 심리 현상인데요. 이 동일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트베스키와 카네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콤비가 처음으로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논문 형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 예시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은 똑같이 반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런 프레이밍 효과를 뭐 교양 서적이나 교양 프로 같은 데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최근에는 정보 시각화 쪽에서도 이런 프레이밍이 적용이 돼서 사람에게 더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프레이밍 이펙트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핏빗을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만보 걷기를 목표를 하고자 할 때 여기 나오시는 이 두 개의 표현 방식은 사실 양쪽 다 이 사람이 오늘 2,500보를 걸었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행 연구에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 실험한 바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그 내 행동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타이머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타이머웨어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레스큐 타임 API를 이용을 했고요. 그 레스큐 타임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타임웨어만의 새로운 요소들을 덧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생산성 계산 방식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화 대시보드 그리고 시스템 작업 표시줄에 항상 나타나는 그 생산성 위젯을 붙여서 제작을 했고요. 그 프레이밍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의 타임어웨어 시각화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화가 동일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왼쪽은 내가 오늘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았나를 강조하는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낭비했는가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됩니다. 즉 비생산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인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계산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어떤 하루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이 X축이 그날 하루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색 막대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사용한 파편화된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이제 포토샵으로 시작을 해서 워드와 스카이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타임어웨어에서는 그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매깁니다. 이 기본 생산성은 그 레스큐 타임이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레이블링 해주는 정보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블링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별 생산성을 활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따지기 애매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스큐 타임에서는 뉴트럴이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별로 일률적인 생산성을 부여하는 게 사실 그 컨텍스트가 잘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
레스큐 타임에서는 자동적으로 비생산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 스카이프를 만약에 딴짓을 하느라 썼으면은 비생산적으로 쓴 거가 되지만, 업무 미팅 같은 것들을 위해서, 화상회의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생산적으로 쓴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어웨어에서는 저희가 컨텍스트별로 특정 시간대에 별도의 생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인터페이스에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겨진 생산성을 기준으로 사용 시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 저희가 그 부정적인 프레이밍과 긍정적인 프레이밍을 비교를 해야 하다 보니 이 생산성 피드백 자체도 한쪽의 프레이밍을 보면 반대쪽 프레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성 매트릭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뉴트럴한 활동은 우리가 50% 확률로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해서 양쪽이 반씩 나누어 가져가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시간이 70%였고 뉴트럴 시간이 10%고 비생산적인 시간이 20%였으면은 생산성은 75%라고 계산이 되고 비생산성은 25%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쓴 생산성의 개념은 내가 오늘 하루 컴퓨터를 총 사용한 시간 중에 몇 퍼센트가 생산적이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75% 생산적이라는 얘기는 즉 25% 비생산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각 프레이밍 컨디션을 디자인할 때는 그 저희가 컬러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쪽의 정보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란색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표현해야만 할 때는 약간 채도가 죽은 빨간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워딩들을 전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오늘 하루 75% 생산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프레이밍에서는 비생산성을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고 워딩을 이제 비생산성을 강조하는 워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오늘 하루 25%만큼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선행 연구의 실패 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단계로 사용자 경험 플로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타임어웨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면 이 맥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바에 생산성 위젯이 항상 나타나게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시작 트레이 위쪽에 작은 위젯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생산성과 오늘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이 이제 요즘 Always On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에 보통 붙는데 그것처럼 Always On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젯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열리는데 그 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생산성의 정보와 내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젯에서 또 한 걸음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저희가 웹사이트로 제공을 하는 이제 인포메이션 대시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단계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정보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 사용자가 원할 때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타임어웨어 툴을 이용한 사용자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험을 위해서 24명의 사용자를 모집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비트윈 서브젝트 디자인으로 각각 12명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긍정적인 프레이밍 그룹에 배치를 하고 다른 쪽 사람들은 부정적인 프레이밍 그룹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이 다르게 프레이밍된 정보만을 보고 이 타임어웨어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이 스터디를 총 8주간 진행을 했고, 그 인터벤션의 효과를 보기에 유용하게 저희가 ABA라고 하는 실험 디자인 방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8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은 전체를 로깅을 하되 타임어웨어 위젯과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기간은 중간 4주 동안만 사용을 하고 그 앞뒤에 저희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둬서 이 타임어웨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앞뒤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별도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실험을 통해 모은 생산성 데이터를 저희가 믹스드 이펙트 통계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비생산성을 강조한 그룹에서 이 생산성 피드백을 받는 즉시 인터벤션이 시작되는 시기가 빨간색 라인인데요. 이 생산성 피드백을 받자마자 바로 생산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생산성이 그 피드백을 저희가 제거하자마자 바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반면에 이 생산성을 강조한 그룹에서는 뭐 이러한 변화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피드백의 프레이밍이 사람들의 생산성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부정적인 피드백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나요? 네, 부정적인 피드백을 본 사람들이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이제 반대로 이런 비생산성을 강조한 피드백 때문에 본인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살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 자체가 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건데요. 특히 저희가 제공한 위젯이 이제 항상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압박감을 받았다, 그런 언급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나온 파인딩이 부정적인 삶의 형태를 강조한 시각화가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생산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꼭 생산성 증진에 좋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프레이밍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각각의 프레이밍이 내포하고 있는 비생산성에 대한 허용치가 서로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터뷰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이 주로 이 생산성 피드백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생산성적으로 살았으면은 딴짓을 좀 해도 되겠다, 그런 식의 저마다의 그 스레숄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70% 생산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랑 30% 비생산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랑 두 개가 사실 같은 거지만 부정적으로 강조되는 경우에 내가 30%만큼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원인으로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생산적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면에 비생산적인 피드백은 내가 낭비한 삶에 대한 체벌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노출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비생산성이 항상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덕티비티가 좋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서 한 쭉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만 한번 경고를 해서 당신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알림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정말로 인터벤션을 해야 될 때만 인터벤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도 덜 주는 피드백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비생산성 그룹의 생산성이 증대가 됐지만 이 피드백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생산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얘기는 피드백이 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피드백을 보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업무 습관을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 생산성이 몇인지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생산성을 증진하려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실행적인 가이드, 저희가 액셔너블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실현 가능한 가이드를 딱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자동화된 트래킹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몇 면의 그 사용자가 센서를 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몇 명의 참가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컴퓨터에다가는 워드같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카운트되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딴짓은 핸드폰으로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즉 이게 컴퓨터 생산성을 트래킹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해도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다른 디바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고려를 같이 해야 이런 센서를 치팅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타임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짜여진 트래킹 툴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을 시키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 두 번째로 소개할 옴니트랙이라는 시스템은 이와는 반대로 사용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니즈에 따라서 툴을 직접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옴니트랙 연구는 그 작년 유비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 PACM IMWT라는 저널에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이것도 그 타임아웃 때와 비슷한 멤버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이 대부분의 상용 트래킹 앱들이 그 특정 지표의 기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헬스 같은 것들은 건강 지표,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 특화가 되어 있고, 뭐 런타스틱 같은 앱들은 조깅을 기록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이런 앱들이 애초에 특정 항목의 트래킹을 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트래킹의 범위가 그들이 사용하는 툴의 디자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 헬스 앱 많이 쓰실 텐데 다양한 건강과 관련 지표들을 지원을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생리주기 트래킹 같은 것들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려면 뭐 클로 같은 별도의 앱들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애플 헬스로 동기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별도로 앱을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트래킹에 대한 니즈가 아주 다양해서 그 자기 니즈에 딱 맞는 기록 앱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록 같은 거를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정보와 이제 그런 디테일한 리뷰를 좀 텍스트와 함께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왓챠 하듯이 그냥 읽은 책하고 별점 정도만 간단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제 앞선 두 개의 독서록은 책 하나당 데이터로 1개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나는 그냥 그날 내가 독서한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떤 책을 읽었는가, 그 프로그레스를 기록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원하는 데이터 스키마도 다르고 하나의 데이터 로우가 뜻하는 의미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3가지의 예시는 사실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 사람들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트래킹 앱을 구하려면 지금은 이제 앱스토어에서 독서록 어플 같은 걸 여러 개를 쭉 다운받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해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사람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는 툴을 직접 찾아서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툴 자체가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춰서 변화할 수 없는지 그런 고민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옴니트랙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앱 내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트래커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옴니트랙 앱 내에서 뭐 일기를 쓰거나 매일매일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를 기록을 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운동량을 받아온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옴니트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트래킹 컨셉을 구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자동 기록과 수동 기록을 스스로 조합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저자들이 유비컴에서 2015년에 발표했던 슬립 타잇이라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건 이제 슬립 다이어리에 대한 연구였는데 대부분의 그 수면 관련된 팩터들을 수동으로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상에서는 거의 매뉴얼한 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근데 옴니트랙을 이용을 하면 수면의 질 같은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고, 잠잔 시간 같은 거는 내가 직접 입력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게 있으면 그 웨어러블을 통해서 측정한 시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런 반자동 트래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잠자고 나서 리마인더를 받으면 이제 앱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내가 차고 있는 핏빗 밴드로부터 수면 시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입력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같은 걸 마실 때마다 커피 카운터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록한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자동과 수동이 섞여 있는 트래커 외에도 순수하게 수동으로 기록하는 트래커나 순수하게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식의 트래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를 마실 때마다 맥주 리뷰를 쓰는 맥주 트래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밴드나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 각각이 주는 걸음수 같은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요새 이제 밴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좀 적게 나온다, 많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간단히 비교해보는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센서들이 주는 걸음수 값을 매일매일 자동으로 저장을 해놓게 해서 그런 시각화로 차트를 비교해볼 수 있다든지 그런 트래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모바일 앱에서 자유도 높은 트래킹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앱을 디자인을 했는지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트래커라고 하는 게 저희 옴니트랙에서 수행하는 트래킹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트래커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에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래커 내에서 각각의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하는 그런 필드를 매니퓰레이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기록하고 싶은 항목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기록하지 않던 새로운 거를 기록하고 싶을 수도 있고, 기존에 기록하던 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서 빼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특정한 필드를 삭제하거나 추가를 해도 기존의 데이터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앱스토어에 있는 그런 셀프 트래킹 앱들을 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필드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DB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라 보시면 안 되고, 그 값을 입력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커에다가 스키마를 구성해 놓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동 방식의 맥주 트래커 같은 거는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래킹을 한 걸음 더 자동화를 해주려면 이제 트래커의 필드를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측정값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핏빗의 수면 시간을 어떤 타임 레인지 필드에 붙여서 값을 받아오도록 연결해 놓는다든지, 뭐 구글핏의 걸음수를 숫자 필드에 붙여서 걸음수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6개 정도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SDK나 API가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약간의 추가적인 코딩으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로 로깅하는 것 자체도 자동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트리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트리거는 내가 미리 설정해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동으로 트리거에 붙인 트래커들의 값을 채워서 로깅을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시간 기반으로 로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록을 해주는 트래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이템들을 기록해주는 트래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외부 측정 값을 붙여서 그 측정 값이 임계치를 넘거나 줄어들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값을 기록하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레스큐 타임의 그 프로덕티비티 같은 걸 연동을 해서 생산성이 50% 떨어질 때 그 시간을 기록한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록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 트래커의 스키마를 이용해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차트들을 추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한 그런 아이템 값들을 이제 통계치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각화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자체 로 데이터를 보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아이템을 열람을 하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필드 값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앱 내에서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았으면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함께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별도의 분석 툴로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 앱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스터디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포 스터디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옴니트랙의 유연함을 자신들의 트래킹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옴니트랙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옴니트랙 그 기술 자체는 그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트래킹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연구의 포커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을 위해서 그 기존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셀프 트래킹을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
21명을 모집을 했고요. 옴니트랙이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에겐 저희가 일단 그 플레이스토어 베타를 통해서 앱을 배포를 해드렸고요. 3주 동안 자유롭게 앱을 사용한 다음에 저희가 종료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앱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튜토리얼은 제공을 하지 않고 그냥 원격으로 앱만 받게 하고 최초 실행했을 때 4가지 예제 트래커만 들어있도록 했습니다.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그 참가자들이 그 트래킹을 얼마나 활발하게 만졌는지 보기 위해서 그 트래커들을 생성, 수정, 삭제에 따라서 사용 로그를 분류를 했고요. 이 처음에 21명의 참가자들이 4개씩의 예제 트래커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84개의 시드 트래커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중에 사람들이 11개의 트래커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 90개의 새로운 트래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주의 기간 동안에 총 79개 트래커가 삭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트래커가 이제 99개가 남게 됐고요. 그 99개 남은 트래커 중에서 55개가 사용자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한 트래커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트래커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화한 트래킹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커스터마이징된 트래커들을 그 기록 방식이나 복잡도 그리고 시간 스코프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4가지의 트래킹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그 인시추 익스피리언스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셀프 트래킹의 형태입니다.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와 그 컨텍스트를 기록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감정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갔을 때 그 운동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 기록하는 트래커, 혹은 식당이나 맛집 같은 거 갔을 때마다 이제 그 맛집 방문한 기록에 대해서 남기는 그런 트래커들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타임 스탬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트래커입니다.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알림 패널에 숏컷 패널을 넣어서 이제 원터치로 단순한 트래커들은 원터치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트래커에다가 이제 시간 필드를 하나만 넣어놓고 원터치로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누른 시간이 기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 감정이 변화하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시각 혹은 내가 약 먹은 시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트래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서머리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하나 기록하는 게 원칙인 트래커고요. 이거는 이제 그날의 그런 내 행동에 대해서 서머라이즈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트래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 트래커 같은 것들이 여기는 특히 많았는데요. 이제 그날 내가 걸은 양이라든지 뭐 걸은 거리, 뭐 잠잔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대표 값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날짜 필드를 이용하고 이제 외부 서비스들로부터 연결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운동량을 기록하는 트래커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카이브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셀프 트래킹과는 달리 얘는 이제 시간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기록하는 시간과 큰 관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메모 앱 같은 용도로 썼습니다. 이제 구글 킵 같은이나 뭐 네이버 메모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방문한 식당이라든지 뭐 듣고 싶은 노래 이런 것들 막 써놓잖아요. 그런 기억을 리마인드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트래킹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그냥 텍스트 필드 하나만 넣어놓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식당을 뭐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씩 써놓는다든지 듣고 싶은 노래를 써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이제 2가지 이상의 트래킹 스타일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트래커 디자인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트래커의 스키마를 분석을 해봤고요. 이 왼쪽은 유니크한 스키마들의 히스토그램이고 오른쪽은 그 트래커 하나에 들어있는 필드의 개수별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다 롱테일 형태로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길고 복잡한 형식의 트래커가 꼬리에 이제 많이 분포하게 되고 이제 단순한 트래커가 이제 머리 부분에 오게 되는 그런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그 참가자들이 그 비슷한 목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트래커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명의 참가자가 총 5가지의 다른 디자인의 무드 트래커를 활용을 했는데, 이 19번 참가자의 커런트 무드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모션 필드가 체크박스로, 아니 그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래커 하나로 모든 종류의 이모션을 다 기록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8번 참가자의 디자인은 각각의 감정별로 별도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니스 같은 행복 트래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컨텍스트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의 트래킹 니즈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 로그를 분석해 봤는데, 그 3분의 1 이상의 참가자들이 로깅을 시작한 이후로 트래커를 수정을 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커런트 무드 트래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지만, 원래는 라디오 버튼 없이 그냥 무드 스코어만 기록하는 트래커였어요. 이 참가자가 원래는 내가 감정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드 스코어만 로깅하는 트래커를 만들어서 쓰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 단순히 점수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끼는지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 같은 걸 붙여서 당시 감정도 함께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의 주된 파인딩은 이제 사람들의 트래커 디자인이 아주 다양하고 그 니즈가 시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였고요. 이 사람들이 저마다 특별한 디자인의 트래커를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정을 간다는 점 보면 알 수가 있죠. 저희 연구진은 이제 이렇게 도중에 트래커의 디자인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사람들의 유동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옴니트랙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트래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트래킹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리거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벤트 기반의 트리거나 뭐 리마인더 같은 거 말이죠. 이제 어웨어나 IFTTT처럼 사람들이 직접 복잡한 형태의 트리거를 디자인해서 이벤트를 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하면 이제 가능한 트래킹의 범위가 좀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옴니트랙은 이제 모바일 앱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옴니트랙은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하나의 디자인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로 이 디지털 비서를 통한 셀프 트래킹 이런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스피치 인터페이스나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피치 인터페이스나 챗봇 같은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긴 스키마의 트래커 같은 것들을 질답식으로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트래킹 기술을 만들 수가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셀프 트래킹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옴니트랙 시스템을 다른 연구자들이 개인 데이터 수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사회과학 쪽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의 연구자들이 깊은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쉽게 앱을 배포하고 이제 실험도 매니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트랙을 이용을 하면 이제 수동과 자동 필드를 조합을 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영역이 좀 극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옴니트랙 리서치 킷이 알파 단계로 지금 툴을 이용해서 몇 가지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리서치 킷은 기본적으로 Node.js랑 MongoDB, 앵귤러 기반의 웹서버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 오픈소스와 함께 그 소스코드와 함께 오픈소스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뉴스 같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논문들 참고해 보시면은 좀 더 추가적인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뭐 다른 서베이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프레이밍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이게 조금 일반적인 느낌으로 이제 긍정적인 네. 측면의 프레이밍이나 네거티브 측면의 프레이밍이 있는데 네. 왠지 생각에 네. 어떤 종류의 그 태스크나 네. 트래킹에 따라서 네. 좀 더 이럴 때는 어떤 게 좀 더 모티베이션이 잘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자면 정말 크리티컬하게 건강에 관련돼서 네. 이걸 진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네. 네거티브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뭔가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잘했다는 피드백을 줘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게 좋을 거 네네 맞습니다. 상은 들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혹시 뭔가 고민이나 또는 연구나 이런 게 있었는지 좀 최근에 이제 정보 시각화 자체에 대한 정보 시각화의 그 프레이밍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그 스토리텔링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서베이 페이퍼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저희 페이퍼를 사이트한 이제 후속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생산성 쪽 계열의 페이퍼나 프레이밍 쪽 페이퍼들 있어요. 그런 프레이밍 쪽을 보면 이제 뭐 식습관이라든지 식습관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에 프레이밍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재미난 또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프레이밍 이펙트를 예시로 주는 것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 수술의 성공률 이런 거거든요. 치사율 같은 것들인데 뭐 수술의 실패율이 뭐 예를 들어 15%다. 수술하면 죽을 확률이 15%다라고 하는 거랑 살아날 확률이 85%다라고 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게 말했을 때 그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크리티컬한 결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다른 방식의 프레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핏빛 피드백을 이용한 사전 연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더 좋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골 세팅을 해놓은 경우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타임어웨이 연구에서도 그 프로덕티비티 골 세팅 같은 게 있었으면 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네. 질문 드리면 그래서 결국 처음에 그 오토 트래킹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일단 프레이밍의 측면에서 네. 결론을 딱 내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그 심리학에서 네. 행동심리학 같은 데서 이제 그 강화 조건이나 어떤 그런 거에 여러 가지 뭐랄까 시나리오 별로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HCI의 분야에서는 뭔가 좀 더 특별하게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나 뭔가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사실 이제 심리학 쪽 보면은 그 아까 그 프레이밍 이펙트 발표된 논문으로부터 이제 뻗어나온 그 페이퍼들을 보면은 심리학 쪽에서도 그 프레이밍 연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심리학이나 그런 행동 심리학 쪽 페이퍼들은 일단 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사용, 가정의 전력 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가 이제 HCI 도메인에서 컨트리뷰션을 얻었던 거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산성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에 이걸 적용을 해봤다는 게 좀 컨트리뷰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 조금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HCI 쪽에서 조금 더 다른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로 트래킹하는 거. 네. 실험자가 네. 잊어먹거나 기록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트래킹 정보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위해서 뭔가 네.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이 되게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슬립 타입 같은 연구에서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젯이거든요. 안드로이드 위젯인데,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앱도 켜야 되고 막 뭐도 눌러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 또 눌러야 되다 보니까 까먹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입력을 하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되다 보니까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일단 가장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컨트리뷰션은 이런 그 수동으로 기록하는 수면 트래킹을 위젯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훨씬 더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더라, 그런 걸 발견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수동 방식의 기록을 할 때에는 별도로 이제 리마인더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리마인더를 쓰거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그런 방안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 추세는 이제 사실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해주고 수동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류의 트래킹 서비스들 중에서 제일 네. 성공적인 게 운동에 대한 거 같아요. 네, 운동은 스트레스 받아도 계속 푸시를 받아 하면은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생산성은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푸시를 받으면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더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을 트래킹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거 말고 네.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인지 이런 걸 의견을 그 생산성 쪽 리서치들을 보면 저 혹시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게 일단 그 개발자 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이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스큐 타임의 컨셉을 빌어와서 거기에 프레이밍 이펙트를 적용해서 그 단계에서 끝났지만, 사실 그 프로덕티비티 측면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제 일과 휴식의 밸런싱을 맞춰주는 방식의 생산성 툴도 있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프롬프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뭔가 알림이 가거나 해서 5분만 일어났다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 포모도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일정 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일정 시간 쉬고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이런 식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식으로 내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휴식도 병행을 해줘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 항상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컴퓨터에 집중하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식의 무조건 그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성을 트래킹할 때 좋은 거는 이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정말 내가 극한으로 집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뭔가 웰빙을 위한 목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적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속 연구는 사실 매뉴얼 트래킹으로 프로덕티비티를 트래킹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좋은 생산성 트래킹 툴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걸 보고자 하는 연구를 지금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